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재 346쪽 나갈 차례죠. 346쪽. 벌칙. 여기 맞지요? 자, 이 벌칙인데요. 벌칙을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정벌 총서를 지금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재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체적인 윤곽인데, 이 행정벌은 크게 행정형벌과 질서벌로 나눠집니다. 행정자가 들어가서 말이 어려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형벌은 징역, 벌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 의해서 법원에서 나가요. 이거는. 그래서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합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이것도 질서벌이에요. 그래서 행정질서벌은 행정관청에서 나가는데 우리 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벌이란 말은 모르셔도 되거든요. 근데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문제는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형벌은 징역 벌금이고 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 법상 토탈 제재가 다 나왔어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행정처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이게 바로 행정처분인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개공세계에 나가는 거고, 여기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있죠. 이것은 공인인계사에게 나가는 거죠. 근데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가능하다고요? 소공한테만 가능하다. 다음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상 토탈 제재의 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병과를 공부하거든요. 이 병과라는 게 뭐냐면 한 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건 이제 병과는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서 솔직히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는데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으면 병과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큰 제재의 줄기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행정처분과 행정벌로 나눠지는데 서로 라인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자격증을 양도대여를 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죠. 그럼 양도대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사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격증 양도대여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 때리면서 1년짜리 징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병과라고 합니다.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 라인이 서로 틀린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도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법상 있습니다. 근데 라인이 같이 있습니다. 형벌 나가면서 질서벌 나가는 경우가 있느냐? 이건 없어요.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벌이기 때문에 이중제재 금지 원칙에 위반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의 위반행위로 동시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벌 나가면서, 즉 징역이나 벌금 때리면서 과태료 때리는 거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벌이 바로 요거다. 요걸 우리는 벌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단어가 행정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벌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되시고, 우리는 이제 3년짜리 징역사유, 1년짜리 징역사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를 암기해야 되는데 각각 한 문제예요. 형벌에서 하나, 질서벌에서 하나, 꼭 하나씩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요, 이 행정처분보다는 훨씬 쉬워요.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쪽은 이 특히 징역사유는 금지행위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3년짜리는 금지행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347쪽으로 가는 겁니다. 3년짜리 징역사유. 이걸 3-3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3-3은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2페이지로 지금 현재 되는데, 간단합니다. 3년짜리는. 무등록 중개업 기억나세요? 무등록 중개업 3년이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개설노하는 중개업령이 앉아. 다음에 부정등록 기억납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이거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 등록했다. 그럼 이거 3년에 3천이죠.
이 둘은 격이 같기 때문에 3년에 3,000원 가고 이 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나머진 3년짜리가 전부 다 금지행위예요.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 대리, 투기주장, 시세교란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행위. 그래서 이게 증, 직, 투, 시, 단이에요. 이게 증직 투시단입니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직 투시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년짜리고, 그 다음에 또 3년짜리가 유가강제방해죠.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거나,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로 강요를 했거나 유도했거나, 그 다음에 또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 다음에 개공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이게 유가강제방해예요. 이게 그래서 3년짜리는 출제했잖아요. 이건 금지행위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냥 맞추라고 줘요. 그렇기 때문에 3년짜리 우리가 쉽게 맞춰버리고요. 근데 3년짜리를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1년짜리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3년짜리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감만 잡고 있으면 돼요. 금지행위로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 잡고요. 문제는 1년짜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1년짜리가 지금 14가지가 있을 겁니다. 14가지가 있는데 348쪽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8가지로 압축하여 이 시간에 바로 암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기억을 해버려야 되는데, 제가 수업을 계속하면서 이중자는 1년이라고 그랬죠. 1-1 그랬으니까 1이 2개, 이중자는 1년이다.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잖아요. 모두 1년이에요. 이중자에 걸리면 1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대여를 하면 모두 1-1이에요. 그래서 양도대여는 1-1. 그럼 양도대여한 자가 있으면 받은 자 있어야 되죠? 야도 1-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형법상 대항범이라고 합니다. 빌려자가 있으면 빌린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항범이라 하는데 똑같이 1-1이고, 이거 대여와 똑같은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이거 똑같죠? 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1-1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한 자도 다 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억나십니까? 아닌자. 아닌자가 나오면 1-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공인인계사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이게 자격사칭이에요. 이게 자격사칭이고,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공인인계사함도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이게 명칭사칭이에요. 그래서 사칭자, 명칭을 사칭하든 자격을 사칭하든 아닌 자는 모두 1년이고, 그 다음에 아닌 자 한 명이 이거죠. 더.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중성에 대한 표시광고했어요. 그래서 아닌 자가 표시광고했다. 역시 1-1이에요. 그러면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 개공이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위반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데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다 걸렸잖아요. 1-1이에요. 그래서 요자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그러니까 아닌 자 3명이 있는데 요 사칭자는 포상금 안 줍니다. 근데 표시광고,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요. 왜 그랬을까? 이거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다 걸리게 되면 이거는 시세를 건드릴 우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유일하게 1년짜리 징역받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거래정보 사업자예요.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는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개업공사에 따라 중개사무의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1-1입니다. 교재 열심히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오늘 암기표 나갈 건데 지금 우리 팀장님이 바빠가지고 지금 암기표가 오늘 못 나간 것 같은데 이번 시간 다 끝나고 나갈 거예요. 암기사항 다 끝난 다음에 나갈 겁니다.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했잖아요. 이건 이중사무소와 격이 같죠. 그러니까 1-1로 갑니다. 천막,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하고 중개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죄 기억나세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했다. 이거 근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죠. 이게 뭐예요? 반의사 불벌죄. 작년 시험에서 물어봤죠.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처벌한다고 그랬죠. 처벌한다고 그랬고,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고,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4가지. 매무수거 1년이죠. 매매업, 무등록업자와 거래, 보수 초과,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지켰을 때. 그래서 요 1년짜리는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이양사칭이에요. 이양사칭, 이양사칭. 그 다음에 여기
표시 광고 있죠? 표, 정보, 그 다음에 임시 설문 설치, 시, 그 다음에 비, 금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습니다. 이양사칭에서 끊어요. 그 다음에 표, 정, 시, 비, 금지예요. 1년 동안 이양사칭하는 거 안 됩니다. 다음에 표정시비 이런 것도 금지예요.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두 음자 따는 방식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일단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가 떠올라야 되죠. 떠올라야 되고 요게 떠오르면 그 다음 순서가 이가 뭐였지, 양이 뭐였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사항표에서 이자는 전부 다 이중자입니다. 양자는 무조건 양도대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로 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주시고 차츰차츰 가자고요. 아직도 우리는 8개월이나 남았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8개월은 강산이 바뀔 시간입니다. 예.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천천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기표 오늘 나가는데 암기표 나가갖고 이걸 달달달 암기하자고 이제 갖고 다니면서 막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암기하자고 막 난리를 치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아, 이렇게 있구나라고 그냥 자주 익숙해지고 천천히 이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해를 해가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요한 암기 사항들은 수업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안인자 뭐예요? 이러면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해나가는 거예요. 안인자 1년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오시면 차츰차츰 암기가 자연스럽게 돼갈 겁니다. 자, 근데 요 3년짜리 1년짜리 봤는데 3년짜리 1년짜리 형벌 사유였잖아요. 이 형벌에는 양벌 규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미 공부가 넘어왔는데 개공이 고용한 소속이나 중개보조이나 법인의 임원 사원이에요. 이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행정형벌 위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은 당연히 형벌로 처벌하고요. 이들을 고용한 개공도 처벌합니다. 개공은 그 위반 행위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고요? 벌금형을 과한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벌금형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결격사유에서 공부한 적 있죠.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개공이 만약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바람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개공한테. 그렇더라도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은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우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지만 결격에 해당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양벌 규정은 형벌 위반 행위에만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의 양벌 규정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아요. 징역벌금 위반에서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형벌에만 적용이 됩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감 잡아두시고요. 자, 이제 과태료로 넘어갑니다. 행정질서벌로 들어가요. 교재 이제 351조로 넘어왔습니다. 과태료. 그러면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등장했는데 이 500만 원의 과태료는 대상자별로 나눠서 끊어서 기억합니다. 우리 교재도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거래정보사업자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운행했다. 운영규정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50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받고 운명하셨다예요. 운명. 이렇게 할 겁니다. 운명하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 있잖아요. 협회는 유일한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유일하게. 협회되고 뭐 업무정지를 때릴 일이 없죠. 협회되고 어떤 형벌을 때릴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유일하게 500만 원 과태료가 있는데 대충 돌려지면 5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내 공시해야 되거든요. 안 했다. 500과고. 그 다음에 협회가 명령자 들어가는 거 위반했죠. 전부 다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시정명령이 있고 개선명령이 있고요. 감독상의 명령이 있죠. 협회가 명령자 위반하면 전부 다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개선명령,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했다. 그럼 500만 원 과태료고.
다음에 임원이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징계 해임 요구에 불응했다. 또는 군감독원장의 조사검사에 불응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협회는 공시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징계 먹는다.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공시명령 징계.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별도로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충 협회는 돌더니 뭐라고요? 500과.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한 제재가. 자, 그 다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링, 그 표시광고 쪽에서 나왔었는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국토부 장관이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나가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해달라. 조치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업체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국토부 장관의 그런 자료 유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가 그러니까 가볍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써 있으니까요. 부가징수권자. 거래용고 사업자에 대해서 500만 원 같은 거 누가 때리겠어요? 국장이겠죠. 협회도 국장. 이자가 감독권자니까.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국장이겠죠? 이자가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500만 원어치를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 개공과 소공은 연수교육 받아야 되죠?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고요? 2년마다. 그럼 연수교육 안 받으면은 이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되게 세게 맞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차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부가징수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잖아요. 개공이. 그 다음에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때는 500과예요. 이 행위를 소공이 하면 어떻게 돼요? 소공은 자격 정지.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에 업무정지였어요. 근데 500과로 내려놓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부당한 표시광고 기억나십니까? 존다과외. 부당한 표시광고가 존다과외. 이건데,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게 부당한 표시광고인데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공이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잖아요. 100과예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잖아요. 1-1이에요. 근데 개공이 광고하면서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그럼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 잡아갈 거고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해야 되죠?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 맞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개공 500만 원 과태료를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500과 사유 이렇게 이제 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갑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우리 교재와 역시 순서를 확 바꿔서 이것도 칠판 보시죠, 그냥. 100과 사유예요.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건데 0이 아니고 명이죠.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어요. 사무소 명칭,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써야 되고 중개인은 공사사무소 명칭 쓰면 안 되거든요. 중개인이 썼거나 원래 중개인이 공사사무소 명칭을 쓰면 이거 사칭이에요. 근데 현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칭 위반을 쳐버려요. 그래서 100만 원 과태료고 우리 5개 광물 설치할 때는 간판이죠, 이거. 5개 광고물을 간판이라 하겠습니다. 간판 설치할 때는 성명 표기해야 되죠. 표기하지 않았거나 거짓 표기했다. 그럼 이때는 100과. 그래서 명칭 위반 모두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 취소하면 등록증 반납하라고 그랬죠? 며칠 내? 7일 내. 안 했잖아요? 100과. 그 다음에 명시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중세물 표시광고했다. 개공이 표시광고 위반했죠?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100과.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다 그러면 1-1. 그러니까 보세요. 명칭 위반, 표시광고 위반. 전부 다 100과. 또 우리 신고 위반은 전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신고 위반.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전부 이거 100과고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았다. 우리 등자 보수사죠. 게시사항이 등자 보수사 이렇게 되는데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시하지 않았다. 100만 원 과태료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예요. 10일 내에 안 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 위반이죠. 그러니까 휴법 신고, 기간명령 신고, 재개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전부 다 신고 위반 100과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나 그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중개 완성됐을 땐 설명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근데 보증을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해버린 임치예요. 근데 이걸 설명 안 했거나 사본 미교부는 100만 원 과태료고, 자격증 취소당해도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죠. 자격증 반납 안 했다. 그 자격증은 사유서 내야 되는데 사유서를 지출하지 않거나 거짓 사유서를 냈다. 역시 1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예요. 영등포 휴게소 보자. 이렇게 이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쉽게 기억합니다. 쉽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영등포 휴게소보까지는요, 개공이 대상이니까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고, 자격증 미반 납자에 대해서는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겠죠? 과태료를. 그래서 시도의사가 부가징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과태료 사유 이렇게 이제 다 봤고요. 과태료 사유는 쉽게 암기해버립니다. 형벌도 쉽게 암기해요, 여러분들이. 과태료는 제일 잘 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과태료 부과권자와 징수권자, 대상자. 이걸 제일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쉽게 맞춰버렸는데, 거리정보사업자와 협회와 정보통신사 지공자예요. 누가 부가징수한다? 당연히 국토부 장관. 이 내용은 교재 지금 써있죠? 356쪽에 있죠. 이 부분을 제일 잘 묻습니다. 자,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자와 연수교육 미수자. 이자는 시도의사가 부가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중개업무 관련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당연히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점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럼 과태료도 말이에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부가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기준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래갖고 기준금액이, 다시 앞으로 잠깐 갔다 옵니다. 그 지금 기준금액 표가 거기 353쪽에 과태료 개별 기준 그랬죠? 표로 그려져 있죠? 그래갖고 요 경우는 500만 원, 요 경우는 300만 원, 요 경우는 400만 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해주고, 이 기준금액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범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고,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업무정지, 자격정지하고 똑같죠? 업무정지, 자격정지에서도 6개월 이하로 돼 있으니까 이 경우는 3개월, 이 경우는 6개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참고로요, 잠깐 보시면 그 한 장을 넘겨가지고 거기 어디야? 연수교육 미수자가 여기가 아닌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가 353쪽에 맨 밑에 있죠. 봐. 찾았어요? 우리 연수교육 안 받아버리면 2년마다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500만 원 너무 세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기준금액에서 조정을 해줬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연수교육 안 받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기준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럼 2분의 1로 가중한다면 150 때릴 수 있네? 맞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높아시면서 드린 말씀인데, 이렇게 냈어요. 질문을 만약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X. 100만 원 이하 틀렸죠? 연수교육 미수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아셨죠? 기준금액만 지금 만땅이 1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기준금액을 암기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예? 안 해도 된다. 이거 어떻게 암기해, 이거? 그럼 출제를 한 적이 있느냐?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태료 기준명은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이거 암기 못해요. 그죠? 24회 때 딱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24회 때. 그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에서 기준금액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거 과태료 기준금액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기준금액 정해주고 2분의 1 법원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맞죠?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 정도 이해만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과태료 기준금액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다 끝났나요? 벌칙 끝났죠? 그래서 형벌 사유, 과태료 사유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으로 들어갑니다. 교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쭉 넘어가서 366쪽으로 왔습니다. 총칙.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공인중개사 법령이었어요. 지금까지가. 그럼 이제 이게 제1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걸로 들어갑니다. 이게 2편.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가 있죠. 우리 과목 자체가. 그러니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출제 비중은 여기서 70%, 공인중개사 법령 쪽에 70%,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약 요즘은 15% 정도 돼요. 그럼 여기 중개 실무 쪽도 15%라는 얘기죠. 그럼 문제수로 한 사람은 여기 6개, 여기 6개네.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비중을 높이면 실무 쪽 비중을 낮추고요. 실무 쪽 비중을 높이면은 이쪽 비중을 낮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험은 7대3 정도로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법령 쪽 내용이었고 공인중개사 법령이었고 여기서 약 28개를 출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쪽은요. 28개 중에 최소한 24개 이상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득점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과목이 몇 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된다고요? 80점 이상은 득점해야 된다고 했죠?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24개 이상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실수 아니면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그냥 이건 틀려라고 내는 문제를 내는 거 이런 거 틀리거나 아니면 실수로 틀려요. 그러니까 24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8개를 해야 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12문제인데 12문제 중에 여기서 8개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더 부담스럽나? 우린 틀리는 게 40문제 중에 4개 정도, 8개 정도밖에 틀려야 돼요. 8개. 그 정도만 양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이제 패션 맞는 게 쉽지 않아졌는데 그래도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그렇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또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벌칙이 어려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또 어려워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공법적 색채가 아주 짙은 부분이에요. 솔직히 이건 공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이 부분을 절대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실무 가면 바로 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이 부분은 물어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칙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366쪽 총칙의 내용인데 입법 취지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실에 이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가 판단하기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하나가 2006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일대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불투명했거든요. 근데 이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아마 공적, 치적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아닌가 싶어요. 김영삼 대통령, YS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는데 역사가 또 평가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일대 이제 변혁을 일으킨 대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의 세수가 무려 이 제도 시행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수가 무려 13조가 더 거쳤다고 그래요. 그 해에만. 2006년도에. 그래갖고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지금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 법의 이제 제정 목적인데, 근데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돼 있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원래 우리 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2006년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우리 법 이름이.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법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법이. 그랬다가 지금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만 중개업법에 이제 끼워 넣었다가 외국인 토지법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토지법이 뭐냐면 이게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신고나 허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이었어요, 이게. 다음에 국토개혁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었죠. 이건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거든요. 근데 이게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알기가 헷갈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 탄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쫙 묶어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우리 법에서 떼어내고 국토개혁법에 있던 토지거래가제를 떼어내고 그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을 폐지를 하게 돼요. 폐지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등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단행법으로 이게 이제 탄생이 되면서 이게 2015년도 일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작년 6월 1일 날 여기에 추가 더했죠, 지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요. 나아가서 국민경제 이바잠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럼 뭐 국민경제는 무슨 개뿔 국민경제야.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법의 제정 목적이고요. 이 법상 사용하는 용어, 가볍게 이것도 참고해 두는데 이 법이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토지 건물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토지 건물이니까 임목, 공장, 계단, 광업재단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입광공은 당연히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부동산 등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냐? 당연히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해요. 그럼 부동산 등이란 표현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네요.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는 당연히 매도 매수를 말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당연히 임차인과 임대인을 얘기하죠. 이 정도 용어 참고해 두시고요. 외국인 등은 당연히 포함입니다. 거래 당사자에 당연히 포함이고 외국인의 정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음 주 정도에 볼 거예요. 외국인의 정의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넘깁니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그럼 실거래가 신고제.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들어가는데 그럼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주요 골자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대상 계약하고 당연히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데 신고서 작성 요령 요게 주 타겟이 될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보는데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재 지금 368쪽에 박스 처리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1호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 그랬으니까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이라는 얘기죠. 매매 동그라미. 다음에 2호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의 밑줄. 공급계약은 최초의 분양계약을 얘기합니다. 다음 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하나는 지위의 매매계약 그래가지고 위 2에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그러면 그거 가로 열고 동그라미 1번은 가로 열고 분양권이라고 메모합니다. 분양권. 동그라미 1번이 분양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입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 열고 이건 입주권이라고 메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은 일단은 계약의 종류가 뭐뿐이다? 매매뿐이다. 공급 계약도 원래 매매예요. 매매뿐입니다. 그럼 교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매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모두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오직 매매다. 그럼 경매로 취득합니다. 판결로 취득합니다. 모두 대상? 아니에요. 오직 매매다. 물건은 4가지로 기억합니다. 물건은 4가지다. 그 4가지가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중개대상물 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만 매매를 했을 때는 거래신고하는 거고 입광공은 아닙니다. 그럼 토지, 건물을 하면 이거는 지분거래 다 포함이고 면적의 불문입니다. 지목의 불문이에요 다. 그래서 토지, 건물 하면 전부 다 매매라면 거래신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분양권은요. 공급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도 포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분양권이든 주택 분양권이든 상가 분양권이든 오피 분양권이든 분양권 점유하게 되면 전부 다 거래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입주권은 2개의 법이었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정비법 공부하죠. 그러니까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들어갈 건물과 대지가 어느 정도 특정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가 입주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건 분양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이게 거래 가능한 입주권이었다. 그럼 거래하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거래신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원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들어갈 건물과 어느 정도 특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입주권을 만약에 전매를 했다. 그러면 거래신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비법, 빈집법에 따라 입주라 선정된 지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전매를 하면 거래신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감 잡고요. 이제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있었죠. 그럼 공급계약은 주택법 등 대통령 영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그랬어요. 그러니까 8개 법이 있거든요.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 있는데 그 8개 법이 어떻게 되냐면 택지개발촉진법. 거기 우리 교재 369쪽에 그 박스 처리돼 있죠. 근데 6개밖에 없죠. 그 6개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위에 택지개발촉진법하고 주택법이 있죠, 지금. 2개가 있죠. 그래서 2개에다가 6개 합치면 8개예요.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인데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그다음에 건축물에 분양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 법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최초의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분양받아 보신 분은 아시는데 아파트 분양받으셨을 때 분양계약을 했거든요. 거래신고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했어요, 다. 분양할 때는요, 분양하는 쪽에서 일괄 거래신고 들어가요, 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분양계약 체결 하면서 서명만 받아요. 서명을 받고 사인해주면 그냥 그쪽에서 일괄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이게. 그래서 최초의 공급계약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분양권을 전매하잖아요. 전매도 거래신고 하라는 얘기예요. 분양 받을 때도 신고하고 전매했을 때도 신고하고. 감 잡았죠? 그럼 8개 법을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죠, 이제. 이 8개 법. 이 8개 법 중에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법 3개가 들어가 있죠? 주택법하고,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농지법, 국토개혁법, 그 다음에 건축법이 빠져 있죠?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러면 공법에서 공부하는 법 중에 건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법은 여기 공급계약법에 안 들어갔죠? 그러면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만약에 미친 척하고 냈다. 출제자가. 그러면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공급계약. 이렇게 하면 이건 대상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진짜 냈잖아요. 그럼 이 출제자 나는 무식해요 하고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식하게 티를 내는 겁니다. 건축법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건축법 어디를 뒤져봐도 공급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건축법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일단 거래신고 대상이에요.
그렇게 잡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법 외에는 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의 매매 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신고 대상이죠, 이거는. 결국은 뭐의 매매 계약이야? 건물의 매매 계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상 지문이에요. 이게 정상 지문이고, 이렇게 내는 것은 정말 무식한 지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낼 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요. 8개 법을 달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 잡았죠? 자,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69쪽 맨 밑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란 말 나와 있죠. 자, 이걸 이제 볼 때가 됐는데 그 외국인 관계는 이제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한 장을 넘기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의제가 있죠, 지금. 찾았어요? 자, 이거 들어만 두는데 이게 최근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잘 안 묻네요. 이 부분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근데 원래 제도가 처음에 도입되고 나서는 이거 엄청 잘 물었었어요. 이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아직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 안 했습니다. 농지법도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우리 여기 서구지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부 지역이 묶여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하는데 이때는 사전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계약이 매매계약이었어요. 매매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지금.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도를 생각해 보면요.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허가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죠. 그러면 사전허가 사항이니까 실거래가 노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다시 해야 된다. 감 잡았어요? 자, 이번엔 농지. 우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법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게 있습니다.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의 매매 계약이었어요. 매매였습니다. 거래 신고 다시 해야 되게 안 해야 되게? 다시 해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할이 여기는 시구 읍면장이에요. 농취증은. 근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이고 실거래가 노출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제도 취지가 틀려요. 그러면 농취증을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라면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더라도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시 하라는 얘기죠. 이해해 두세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이런 건 암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거래 신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이제 370쪽에 절차로 들어가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법제 3조가 실려 있죠. 잠깐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밑줄이죠. 체결일로부터 30일, 밑줄 쫙 끄시고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권리에 관한 계약에 놓은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을 한다. 신고관청 밑줄이에요. 밑줄이고요. 이들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 밑줄.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는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밑줄.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럼 기본 조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기본 조문을 읽어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에 하라고요? 30일인데 계약 체결일이에요, 잔금일이에요? 체결일입니다. 잔금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한다. 잔금일이 아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그러면 관할은 지금 어디였냐면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었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주소지가 절대 아니다. 관할은 371쪽에 있죠. 지금 신고관청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이자를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에 들어간다. 이 점 주의하시고.
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인데, 이 신고 의무자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제일 잘 묻는 게 이 부분이에요. 신고 의무자. 고맙게도. 그러면 쌍방이 직거래했거든요. 그럼 거래당사가 직거래하게 되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죠? 공동으로 신고하래요. 근데 쌍방 직거래했는데 당사 중 일방이 국가 등이 있었다. 그럼 국가 등이 누굴 얘기하냐면 국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있죠. 공공기관 하면 이른바 공사들, 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익대공사,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원자력공사 이런 데들. 공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죠. 서울, SH공사 이런 데들. 그래서 지방공사들이 있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 만약에 국가 등이 있으면 누가 신고해야 된다고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이때는 타방에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쌍방 직거래인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 이때는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사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 거부로 인한 일방이 단독 신고한다. 왜 단독 신고하는지 그 사유서, 나아가 그 계약사본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단독 신고하는 사유서를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전자신고를 안 받아줘요. 이때는 방문신고밖에 허용 안 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되니까. 신고 거부는 단독 신고할 때는. 근데 이제 중개거래였어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개업공인인계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어요. 이게 중개거래라고 해요. 그럼 개공이 소개를 했다면, 매매계약을 소개했다면 신고를 개공이 하셔야 됩니다. 개공이. 그래서 이때는 당사자에게는 아예 신고 의무가 없어요. 아예. 그럼 공동중개했다면 관여경영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요. 참고, 만약에 갑을 간의 거래를 우리 개공 A께서 소개했어요. A가 소개했는데 을이 국가였어요. 사는 자가. 그럼 이때 개공이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해야 되겠어요? 예? 국가가 개인 갑으로부터 사는 토지를 사는 매매계약을 개공 A가 소개했다고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A가 해야 될까요? 국가가 해야 될까요? A가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는 무조건 개공이 하는 거예요. 쌍방 직거래했을 때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자가 하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까?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넘어갑니다. 신고사항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죠. 372쪽에 많죠? 자,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사항,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박스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신고할 사항이 뭐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돼요. 당자의 동그라미. 당. 거래 당사 할 때 당.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돼요.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자의 동그라미. 계. 다음에 다, 거래상 부동산 등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지번, 이거 다 신고하게 돼 있고요. 면적 신고하게 돼 있고, 라는 거래상 부동산 등의 종류를 신고해야 돼요. 이게 오피인지, 상가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그래서 종류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라를 좌측으로 묶고 목적 부동산이라고 메모하시고 목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라를 목적 부동산이라고 메모하시고 목에 동그라미. 목적 부동산. 그리고 목에 동그라미. 다음 마 실제 거래 가격이죠. 가로 열고 대금이라고 메모하시고 대자에 동그라미. 대금. 대자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면 조건기한 신고하라고 했죠. 조건할 때 조자에 동그라미고, 마지막으로 4. 개업공인인계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명이고, 자, 개업공사할 때 개자에 동그라미요. 개업공인인계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규명기호는 개업공사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재지를 신고를 하게 돼 있네요. 이게 공통신고사항이야. 자, 그래서 공통신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순서를 약간 바꿨거든요. 그럼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돼요. 그다음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지목, 그다음에 종류 신고하라고 했어요. 이게 목적 부동산이었어요. 목적 부동산.
그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신고해야 되고, 실제 거래가 이거 대금이라고 그랬고, 개공연한상 중개거래했다면, 그다음에 조건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인데, 이게 지금 당목계대 개조로 돼 있죠? 당목계대 개조. 이게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일, 중도금 이거 계약일, 대금, 개업공사 조건기한이 어디서? 당목계대 개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에서 나와요. 거민계약서 필수기사항.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암기하는데, 이게 문장이, 이게 옛날에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자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조였어요. 지금도 그래갖고 중조로 쓰신 분이 있는데, 중조, 중이 좋아하시는 거. 당목, 계대. 당목과 계대를 중이 좋아하신다. 당목, 아지. 계대, 가리. 제가 중을 스님을 비하하고자 친 이가 절대 아닙니다. 학습을 위해서, 암기를 위해서, 일단 이걸 이용합니다.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하세요. 아셨죠? 지금도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신 분은 이해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은 걸로 판단이 되니까 공부를 심각하게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한다.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육하원칙 중에 4가지로 가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이 뭐냐?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가 핵심이죠.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랬냐. 이게 핵심이고 여기에 개조가 들어가 있어요. 개공과 조건기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당목계대 개조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공통신고사항.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 밑에 법인이 주택을 거래계약 체결했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법인의 경우는 신고사항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이제 신고사항이 추가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 같으면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거. 근데 조금 이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법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신고사항을 추가했어요. 법인의 등기연한과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요거 이용계획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이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은 그 법인의 등기연한 꼭 신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갖고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가 있거든요. 서식이 있어요, 이게.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이게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신고서를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법인의 등기연항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언제 설립했고 자본금은 얼마인지, 임원은 누군지, 대표자는 누군지, 사업 목적은 무엇인지 이 법인의 등기연항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상대방이 이 법인의 임원과 관계가 있는지, 특수관계가 있는지 짜고 칠까 봐 하는 거예요. 짜고 칠까 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이 아파트 단지에 투자를 몇 개 해놨어. 근데 이게 시세가 지금 현재 10억짜리예요. 10억인데 이 물건을 몇 개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끌어올려야 되겠어, 가격을. 그래서 15억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계속 10억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세 차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 법인 임원한테 자금을 뒷돈을 주는 거지. 야, 내가 5억 줄 테니까 너 10억에 이거 사라. 그래갖고 팔아. 그래갖고 15억에 거래됐다고 그래. 그래갖고 소문 잔뜩 낸 다음에 다른 개인한테 이제 15억에 팔아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법인의 임원인지, 이 임원과 배우자 관계가 있는지 또는 친족 관계가 있는지를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을 잡고자 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거 지금. 그럼 법인이 상가를 삽니다. 토지를 삽니다.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법인은 주택을 샀잖아요.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법인은 무조건 자금조달계획과 그 주택의 이용계획 들어와야 된다. 자금조달계획,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거 다른 부동산 팔았는지,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증권을 팔았는지 해가지고 자금조달계획 들어와야 되고 그 주택의 이용계획 들어와야 돼요. 나아가서 만약에 법인이 투기과일주고 있잖아요. 투기과일주군의 주택을 매수한다. 이때는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금조달의 증명서류가 그게 뭐겠습니까? 주식 팔았다면 주식 매매계약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부동산 팔았다면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서식이. 그래서 이 서식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뭘 거래했을 때라고요?
주택을 거래했을 때 자금조달 입주계, 법인의 등기원항, 그 상대방 임의인지 여부 전부 다 신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법인이 아닌 자, 개인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만약에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데 어느 경우에 신고하느냐? 개인은 언제나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제 거래한 주택의 가격이 실제 거래가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에요. 이것도 주택만이에요. 개인은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이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고 나아가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살고 있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우리 인천 지역은 세 군데가 지금 묶여 있는데 뭐 연수구, 남동구, 서구 여기가 묶여 있죠 지금.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였다면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이때는 금액에 관계없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입주 계획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 6억 이상 주택이라는 것은 비기재 지역이네. 맞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이라고요? 6억 이상이었을 때. 이때는 이제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 이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물건은 뭐에 한한다? 주택이죠. 그러니까 자금조달 계획, 입주 계획을 신고하느냐가 관건이죠.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법인이 만약에 주택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지역에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액에 관계 없죠. 그럼 법인은 무조건 자금조달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죠. 주택을 매수했다면. 그럼 개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그럼 이때는 실제 거래가 얼마 이상? 6억 이상이고.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자금조달 입주 계획은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 들어와야 되죠.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딱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일목에 정리한 게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물건은 주택에 한한다고 그랬죠? 그럼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자금조달 입주 계획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금조달 입주 계획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증명 서류까지 모두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실제 거래가 6억 이상을 주택을 매수했다. 개인이 그럼 이거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닐지라도 6억 이상인 주택이었다면 자금조달 입주 계획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이번 32회 시험에서 오류를 범했던 게 뭐였냐면 오류를 범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요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매수자라고 해놨죠, 이거. 매수자. 근데 우리 교재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부분이 거래 당사자로 돼 있죠. 거기 그저 373쪽에 맨 위에 313쪽 맨 위에 거래 당사자는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이거 미스한 거지. 법이 미스한 거예요.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이 미스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라고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중에 대표주자인 한국토지특공사, 토지공사로부터 개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럼 이 개인 자금조달 입주 계획 내야 될 것 같아, 안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 당사자 중 그랬으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이거 안 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실무에서 다 내고 있거든. 내고 있어, 이거. 추적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맞죠?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고 있어, 이거. 근데 거꾸로 개인으로부터 토지공사가 매수하는 거예요. 주택을. 그럼 이건 안 내겠죠? 그러니까 매수자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매수자로 바꿔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미스한 거지. 그래갖고 이번에 출제하면서 요것도 안 내는 거다라고 문제를 냈거든요, 출제자가. 근데 이제 이거는 실무와 지금 틀리고 실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하겠다. 지금 그래갖고 복수응답 처리해줬고 법안이 지금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에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 그래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일부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세요.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예.